가서 6개월 연수 하고 돌아왔어요.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복직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했죠. 하다가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인터넷으로 쭉 찾아보니까 그 코이카라는 단체가 2년 자원봉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좀 큰 NGO 뭐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1년으로 보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외에서 일을 하려면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제가 소심하고 겁도 많고 뭔가 이렇게 도전을 막 할 때는 엄청 고민을 해서 도전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를 하는 게 제 스스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코이카를 딱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미술, 체육, 음악, 뭐 컴퓨터 전공자 이런 식으로 딱딱 이제 이렇게 전공자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이나 뭐 지역개발 이런 쪽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는 사회복지 베이스의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이렇게 쭉 열심히 찾아보고 있다가 굿네이버스에서 한번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9년차 5월 정도였는데 5월이어서 제가 이제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단체인지 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면접만 좀 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면서 보통 지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학생들 휴학하고 온 친구들 아니면은 대학에 갓 졸업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30대 한 초반 한 32, 33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고,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봉사자들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면접까지 이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저는 안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가볍게 봤어요. 그래서 막 왜 면접자가 질문하는 것보다 제가 막 더 질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어떡하지? 그러면 공무원 휴직도 안 되고 사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 철밥그릇을 과연 놓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저희 집이 좀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엄마한테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3남매가 이렇게 쪼개서 각각 분담을 해서 엄마한테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앞으로 못 드릴 거고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면 되긴 하는데 가족들이 반대할 거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다른 형제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 반대하고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동안의 네 행동을 보니까 굉장히 수상했다. 근데 이 사고를 치려고 네가 그랬구나. 근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동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제 그만두고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동기들이 하루에 한 3번씩 전화가 왔어요. 정신과 치료 딱 한 번만 받아보자. 니는 시집을 가야 되는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선배들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근데 안 써주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제가 밤에 몰래 사무실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추천서를 뒤져가고 그냥 찍어가지고 도망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제가 사직할 때까지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때가 5월달에 인터뷰를 하고 쭉쭉쭉 지나서 8월달에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출발을 한다는 건데 제가 7월 말까지 사직을 못했어요. 못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근데 이게 제 인생의 하나의 기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출발 일주일을 남기고 사직을 했어요. 사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는 걱정이 안 되고 일주일 안에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집을 이제 엄마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고 아파트 뭐 전세 있는 거를 다 정리하고 사랑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급한 거예요. 인수인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의 한 4, 5일 만에 인수인계하고 이틀 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제가 출국을 하게 된 거죠. 자원봉사를 원서를 지원을 하면 희망국가를 적게 돼 있어요.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그때 단체마다 이제 희망국가들이 있는데 네팔도 있었고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있었는데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저는 정말 생소한 나라였는데 매스컴에서 그때 계속 아프가니스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9.11 테러가 미국에서
나가면서 그 켈러의 배후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발생을 하면서 뉴스에 계속 이제 매스컴에 오르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나라가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고 아프가니스탄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많고 소심하니까 이 나라에 가면은 내가 굉장히 용감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해외 나가면 더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고생하는 김에 빡세게 한번 고생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2, 3주간 아예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된 거죠. 저랑 이제 대학원생 남자 둘이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됐는데, 가서 저희는 1년 기간 동안에 이제 일을 했는데 정말 정신없이 해서 갔잖아요. 그 나라에 갔는데 정말 더 정신없는 거예요. 매일 폭탄 테러 터지면서 저게 테러 터지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 근처에 미사일이 한번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밥 먹다가 이제 700m를 들어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치안이 안 좋으니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 이제 무전기로 이제 30분마다 어디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인터넷도 없어가지고 인터넷 카페에 가서 매일 체크를 하는데 거기도 30분 이상 있으면 안 되고 나와야 되고, 왜냐면 거기도 이제 탈레반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무섭고 지나고 나니까 되게 무서웠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기하다. 이런 일도 있구나. 내 인생에 이런 일 언제 경험해 보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하고 사무실이 같이 있었어요. 이쪽이 사무실, 여기가 숙소에서 거의 갇혀있는 우리 말대로 할 것 같은 감옥 생활을 거의 1년 동안 했죠. 시장에 가면은 그 현지식으로 남자가 저는 개동하고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시장을 가면은 이렇게 차도를 이렇게 했는데도 저는 부룩하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다 막는 부룩하는 못 하겠고, 차도를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제 중국 여자더라고요. 중국에서 술집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여자인 줄 알고 성추행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시장 갈 때마다 이렇게 뭐 엉덩이를 툭 때리고 간다든지 뭐 어깨를 툭 치고 간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너무 기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직원한테 너는 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원한테 막 짜증을 내고 난 최선을 다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막 이렇게 알아보다가 누가 사무실에 놔두고 쌍절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중국 무술 영화가 되게 인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다 해가지고 이제 쌍절곤을 그냥부터 들고 다닌 거예요. 시장 갈 때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앞에서 눈초리가 이상한 남자가 다가온다 싶으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딱 꺼내서 한 번씩 뿌리고 또 넣고 이러니까 진짜 그 다음부터 성추행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근데 보통 제가 시장을 가면은 한 2, 30명이 저를 구경을 하거든요. 주변에 모여있는데 쌍절곤 들고 다니니까 한 뭐 2, 300명은 다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예 건드리지는 못하니까 무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뒤에서 따라오는 저희 직원이 너무 창피하다면서 나는 뭐가 되냐고, 고기라들어 따라오는 건데 나는 뭐가 되냐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한 여러 명의 무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한번 위쪽을 한 번씩 흔들었다가 이렇게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고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기대했는 게 있었어요. 군레이버스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스카우트하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지부장님도 열심히 출근을 할게 뭐 이렇게 본부에다가 얘기를 할게 이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백수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1년을 해외에서 경험하고 돌아오면서 저의 약점들을 알게 된 거예요. 장점도 알게 됐고 약점도 알게 됐는데, 장점은 제가 해외에 오지 생활 같은 거는 내가 잘하는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부장님이 저보고 UN 미팅에 막 보냈는데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50%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막 건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 불불 거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 몸을 위해서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뭐 수지층 경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다시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다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1년 반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드디어 국내 버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문화센터를 건축을 그동안 했다 했으니까 이 문화센터를 좀 맡아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두 번째로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갈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나는 이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됐고 이 나라에서 뼈를 묻으리라라는 생각으로 막 신나게 갔어요. 너무 행복하게 갔는데 뼈를 묻기는커녕 1년 반 만에 쫓겨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모 교회의 청년들이 의료봉사를 아프가니스탄에 왔다가 탈리반한테 옥류가 됐어요. 무장들한테 옥류가 되면서 그 중에 2명이 죽임을 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이분들이 풀려나간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그때 7월 초였어요. 7월 초였는데 8월 말까지 모든 한국 단체는 철수해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다가 그때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려놨었거든요. 여성문화센터도 있었고 그리고 응급병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규모를 축소를 하고 현지 로컬 리더십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눈물 흘리면서 떠나왔죠. 그 로컬 리더십이 군내버스가 세팅이 된 지 제가 자원봉사가 없을 때 2년 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지났으니까 로컬 리더십을 세우기 참 애매한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겨우 리더십을 세우고 저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평생 뼈를 묻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갔는데 1년 반 만에 나왔잖아요.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울증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할 터전도 잃었고 의미도 잃었다는 생각으로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집에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이거를 거의 한 2달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본부에서 연락이 왔죠. 캄보디아로 파견을 해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갔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사무장 포지션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아프가니스탄 원래 첫 사람이 무섭잖아요. 근데 첫 국가가 굉장히 인상이 남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악한 국가였잖아요. 캄보디아는 가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오지 국가에 적응돼 있는 사람인데 왜 캄보디아에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응이 안 됐었어요. 몇 달 동안은. 그래서 사람이 넘치고 직원들한테 막 그렇게 대하지는 못하고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는데 캄보디아 언어가 꼭 라면 부스러기 같이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글자가 너무 이상하고 직원들도 말하는데 똥똥똥똥 소리를 내는 것 같고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네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 신이 너한테 지금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일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환경을 붙여주시는데 네가 아직까지 옛것을 붙잡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건 네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내 친구가 따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언어를 진짜 열심히 언어가 되게 귀엽고 안정맞게 보이고 우리 직원들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오래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한 2, 3년 정도 있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5년 한 1개월 정도 있을 정도로 거기서 지부장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5년 정도를 보냈고요. 그 4개 국가 중에서 캄보디아 직원들이 가장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빨랐어요. 왜냐면 캄보디아도 크메르 루즈라고 해서 그때 힐링필드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지식계층들이 다 죽었거든요. 안경을 썼다고 해서 지식계층이라고 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지식계층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라나는 이렇게 청소년들이 지식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갈급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르치는 직원들이 2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가르치면은 그 성장 속도, 흡수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국가가 캄보디아였고요. 캄보디아 끝나고 나서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하면은
4, 5년 정도 지부장이 이제 요즘에 바뀌었어요. 3년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국제개발을 하면은 아프리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명함을 내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좀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프리카에 아무 국가가 보내달라 그러니까 케냐로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케냐에서 2014년에 열심히 일을 했죠. 마사이도 빨간 망토를 들고 마사이 족들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케냐부터는 계약이 3년이었어요. 근데 3년을 못 채웠어요. 못 채운 이유가 사하라는 국가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 지역에 있는 국가인데 저도 처음 가는 국가였어요. 근데 그 환경이 아프가니스탄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에다가 사막 국가이고 정말 못 사는 국가이고 그 문명률도 너무 높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발생하는 국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근내무슨 내부에서 발령받기 가장 기피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차드가 있었고 차드 옆에 니제르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북남미의 하이티 또 세 개 국가가 굉장히 오지 국가에 속하는데 근내무슨 내에서 서로 이제 발령받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국가고 아이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열악하고요. 학교도 잘 없고 하니까 그래서 지부장은 이제 다음 지부장은 못 구하고 있다고 몇 달 동안 이제 공석일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고참 지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싱글이죠. 딸린 가족이 없잖아요. 교육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갈 사람이 없으면은 그때 나를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순식간에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반, 한 2년 6개월 하고 이제 차도로 발령이나 차도당의 차도에 이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차도는 2년 계약이었고요. 2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이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셔서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의논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동안 13년 동안 해외에 떠돌아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부양을 이상하게 만들고 부양을 기피했는데 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돌아와서 어머니를 좀 케어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몸이 많이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군대에 가서 사직하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뛰면서 어머니를 케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소리가 너무 길었죠. 시간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제 소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Q&A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굿네이버스가 제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91년도에 설립된 한국 단체예요. 월드비전이나 어린이재단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설립된 단체인데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된 단체이고요. 작년에 30주년 기념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부터 시작해서 해외 지부가 개척이 됐고요. 처음에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 전문으로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도 아동학대 분야에서는 사업을 이제 가장 우수한 기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사업장을 보면은 45개국에서 212개 사업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선진국도 있는데 왜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사업국이 아니고 모금국이에요. 펀드레이징만 하는 국가고요. 선진국은 펀드레이징만 하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국만을 보면 한 38개 정도 되고요. 다 합쳐서 지금 45개국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굿네이버스의 국제개발은 주로 CDP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CDP가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로 지금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중에 대표자들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하고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들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 하나만 딱 이렇게 정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의 욕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뭘 원할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원트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니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도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해야 되고, 보건 의료도 해야 되고, 원리 언어, 어드버 푸시도 해야 되고, 빈국부어도 뭐 수혜나 뭐 화재나 해야 되고, 소득 증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식수위생,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6가지 컨셉으로 저희들이 지역 국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CDP 베이스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긴급구호로 국가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구호 방식으로 가서 봉사활동 어떻게 했는지, 교육문화센터 활동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기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CDP 베이스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별로 설명 드리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6가지 프로그램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프가니스탄 봉사활동인데요. 그 지부가 세팅이 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긴급구호 중심으로 물품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여성부 차관인데 여성부 차관이랑 함께 우리가 여성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맺고 있었고요. 저희가 했던 게 여기 보면은 여기 하수도가 있죠. 하수도가 여기 산으로 돼 있는 돌산이에요. 돌산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막 올라가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돌산에 하수도가 없다 그래서 하수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우물 하나를 부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들여서 이렇게 돌산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이 공무원 출신이니까 우리가 행정 시스템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행정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행정 시스템 직원들 출퇴근 양식, 그리고 또 회계 시스템. 지금은 단체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킥북 같은 거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엑셀로 회계 양식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회계 상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직원들 출퇴근 후 직원들 평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부장님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게 제가 1년 동안 하고 빠지고 나더라도 직원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 좀 훈련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 직원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행정 직원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들을 중심으로 1년 동안 했고요. 전문가를 가면은 보통 자기가 뭘 잘하는지에 따라서 업무가 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하나씩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여성교육문화센터인데 이거 코이카 펀드와 일본 대사관 펀드를 통해서 이거 건축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예쁜 건물을 전임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큐리티 경비 외에는 다 이제 여성들이어서 이쪽 건물 안에서 여성들이 다 차도를 다 뽑고 막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기술자 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 이렇게 딱 쓰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수도가 카불인데 카불 내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문화센터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여성들이 여기로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남자들도 안심하고 이제 여성들을 딸들을 엄마들을 이제 보낼 수 있게 되고 하니까 대기자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컴퓨터, 영어 교실, 여기는 문맹 패치반, 탈리반이 여성들 교육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 문맹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쓰는데 페르시아어반, 그리고 복음반 이렇게 하고 문화, 퀼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요. 영화도 상영을 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해서 아이들을 이제 케어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이 필요한 한국 분이신데 상담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여기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영화관이 여성들이 영화관이라는 걸 항상 구경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을 조그맣게 만들고 영화를 인권에 관한 영화, 재밌는 영화들 많이 상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카불에 영화관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남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영화관에 금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제가 이제
남장 분장을 하고 몰래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고정만 시켜들었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남자들만 들어가는 마음이 어떤지. 일단 그렇게 했고, 여기 문맹 퇴치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이제 우리 글로 말하기가 약간 기억 이어는 모순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시를 지어서 저한테 읽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 막 읽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울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자기 글자를 안다는 게 여성들의 권리가 생기고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감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정도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떠나게 됐죠. 그 교육 프로그램부터 6가지 CDPBS의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게 학교 건축이었어요. 학교가 아시아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학교가 없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프로 된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차드 딱 발령받아서 딱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을에 이렇게 무슬림 할아버지들이 막 떼거지로 찾아와 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학교 좀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어떤데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그냥 주민들이 얼핏설핏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수업 못하고 폭풍이 불면 수업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폭풍이 뭐 얼마나 대단하냐 그랬는데 사하라 사막에 폭풍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지붕에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벽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형체가 없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보고 몇 칸 정도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한 3칸 정도면 필요하대요. 한 100명 정도니까 3칸 정도면 필요하다 그래서 5칸 지어줄게요 하고 5칸을 지어줬어요. 반신반의하면서 5칸을 지어줬는데 역시나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동네 근처에 지어졌잖아요. 안 다니는 아이들이 다 와요. 그리고 멀리 보통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인근에 학교가 생겼으니까 와요. 그러니까 이제 몇 배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5칸 지었다가 나중에 또 5칸을 다시 지어줄게 하고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학교 건축이 되게 많았고요. 그 가수 이승철 씨 아시죠? 가수 이승철 씨가 차드에 한번 와보고 나서는 자기가 공연을 하면은 그 수익금을 모두 차드 학교 짓는데 보태겠다 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한 10개 정도 학교는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4개까지 지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하시는데 아마 계속해서 공연하시면서 수익금으로 학교를 좀 지으실 것 같습니다. 그 학교 건축뿐만 아니라 뭐 장학금, 여러방학 교실, 컴퓨터 교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컴퓨터 교실 운영하면은 아이들 초등학생들 컴퓨터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대에서 컴퓨터 교실에 들어가서 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은 컴퓨터 교실을 하는데 전기가 없잖아요. 전기가 없으니까 야, 이 컴퓨터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솔라 패널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죠. 내가 솔라 패널을 설치를 하는데 솔라 패널이 컴퓨터의 용량을 다 이제 충당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솔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는 거의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일조량은 괜찮아요. 되게 좋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해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하라 태풍이 한번 쭉 불잖아요. 그런데 솔라 패널이 다 날아가요. 이렇게 종이 조각처럼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다시 또 수리해서 또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학교에서 왜 우리는 안 해주나 이랬는데 아이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었고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도 그럴 거예요. 졸업식이 없어요. 그냥 학교 끝나고 방학하고 또 학년 올라가고 이런데 초등학교 졸업식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해서 졸업식을 한번 거창하게 열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읽고 쓸 줄 알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 퍼센티지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이웃 나라가 태국이 선진국이에요. 캄보디아에 봤을 때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선진국이 태국으로 넘어가서 아이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차 닦고 식당이나 뭐 이러면서 학교를 졸업하는 그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할까 하다가 졸업식을 한번 열어주고 학사모 쓰고 사진 찍어서 이제 다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전통으로 얘기를 하자 해서 이제 졸업식을 열어준다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재밌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차드인데요. 차드에서 장학금 지원한 시골 마을 무슬림 완전히 100% 무슬림 마을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반 이상이 여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죠. 여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조금 더 주자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은 12살, 13살이면 다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저분이 성향을 하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막 시집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거의 대부분이 시집을 가고 그러니까 학교에 애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학생들을 많이 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학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하면은 온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요. 그냥 한 수백 명이 쫙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부장으로서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가 혼자서 삼남매를 키우셨다. 달동네에 살아서 달동네에 살고 형편이 어려웠지만 못 먹었지만 삼남매의 교육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서 이렇게 연설을 할 수 있다. 이 아이들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느냐. 얘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국내에서 지부장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지부장 언제까지 외국인이 서 있겠느냐.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서 국내에서 리더를 만들고 말 리더를 만들고 국회의원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무슬림 할아버지들이 돌 던지지 않을 가서 돌 맞으면 잘 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조금 있으니까 막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내가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박수를 치시네 하고 너무너무 감격을 했었어요. 내 얘기가 그래도 이 무슬림 끝자기 지역에서도 먹히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이제 여학생들한테 이제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조금만 더 늦춰달라. 1년, 2년만 좀 늦춰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상상을 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부인이 3명이고 무슬림은 3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집온 애가 14살짜리예요. 그래서 속으로 도둑놈그러면서 아니 그 할아버지 돈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부인을 3명이나 둘 수 있고 세 번째 부인이 이렇게 어린 부인을 두려면 돈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돈 안 많아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통 뭐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래 아니야 용서 5마리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시골 마을에서 진짜 용서 5마리에 10대 애들 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들 모여 있으면 제가 결혼을 1, 2년만 좀 놓치고 초등학교만 졸업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워크식 프로그램들을 했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바일 스쿨은 교육 프로그램 중 제가 따로 빼놨는데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케냐에서 봤어요. 그게 칠판이죠. 이런 칠판에다가 바퀴가 이렇게 달렸어요. 바퀴가 달려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몰려있는 스트리트 칠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가서 산수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학교 각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볼 아일랜드라는 단체랑 모바일 스쿨 인터내셔널이라는 조그마한 NGO예요. 유럽 NGO인데 저희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교사들 월급을 주면 여기들 이 사람들에게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함께 이렇게 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저는 좀 관심만 있는데 인원이 1,2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거리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케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놀랍게 열정이 많은 거예요. 자기는 기존의 학교에 교사들보다 월급이 적더라도 자기는 일을 평생 할 거라면서 너무나 이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엔 기관의 유니세프 같은 경우에도 와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들도 이제 펀드레이징을 여기에서 전 세계에 이걸 보급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어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귀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틈새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단체들이 굉장히 좀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건 프로그램인데 그 보건소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건소를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지어요. 저희가 100%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1%라도 지역 주민들이 노력 봉사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짓고요. 보건소를 짓고 보건소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기 검진도 하고 예방 접종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요. 그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어떤 단체든지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누가 이제 그거 구충제를 이렇게 기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학교에다 구충제를 막 보고를 했더니 보건소에서 난리가 나서 뛰어온 거예요. 왜 우리 허락 없이 이걸 배분을 하느냐? 이거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나라든지 보건의료 관련 프로그램은 혼자 어떤 단체든지 단독으로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부하고 아니면 보건소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계속 진행을 했고요. 시골 지역에 정말 굶어서 한 끼 정도 겨우 먹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양급식을 모든 학교에 하지는 않고요. 영양급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중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그래서 겨우겨우 어렵사리 시작을 해서 그 대신에 우리는 식비만 정말 줄 것이다. 최소한의 식비만 줄 것이니까 학부모위원회나 어머니회에서 노력 봉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적으로 100% 해주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의 역할들, 우리의 역할들 항상 이제 정해서 계약을 써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지속 가능할 수 있고 우리한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지막 때 보면은 여기가 면생리대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원봉사를 그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1년 뭐 2년 있다가 가는데 그 여자 단원이 왔어요. 봉사 단원이 와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행정 지원하고 이러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부장님 저 프로그램 하나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뭐 하고 싶노? 이러니까 면생리대 만드는 거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이 시골의 마사이 마을인데 이 아이들을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번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천을 사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도시에서 천 사지 말고 그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 그 시장에서 천이 있는 점을 알아보라니까 면 종류가 있어야 되고 방수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시장을 다니면서 방수천을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부장님 하다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아이들이 가위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천지를 하는데 가위를 많이 안 써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위질하는 것도 가르쳐가지고 이 면생리대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 자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 프로그램 성공할 것 같다. 우리 계속 하자 해갖고 다음에 봉사단을 오면은 인수인계 잘해라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봉사단이 남자가 온 거예요. 남자 단원한테 이거 계속해라라는 말을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끝내줬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면생리대 프로그램 재밌었고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봉사단원이 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좋고요. 식수개발사업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우물 하나를 개발하는데 국가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우물을 설치를 하는데 안반을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 한국 돈으로 1억 정도가 들어요. 적게는 5천만 원, 1억 정도가 드는데 차드 같은 경우에는 산업국가잖아요. 그래서 안반이 없이 그냥 쉽게 뚫려요. 그래서 한 3,400만 원 우리 돈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를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드 같은 경우에는 우물을 되게 많이 설치를 해줬고요. 우물을 설치를 하는 데에서도 저희가 해주고 나서 우물 이제 식수위원회를 만들어요. 식수위원회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조그만하게 고장난 거는 마을에서 스스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들을 가르치고요. 굉장히 큰 부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지만 작은 것들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물을 개발하는 프로그램하고요. 그 우물을 뚫고 나서 이 식수가 정말 운영이 가능한지 아닌지 정부에 반드시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수 정보에다가 항상 제출을 해서 대상교원 이나 아니면 비수가 가끔씩 섞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고
생활용수로 써야 되고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정수기 현지에서만 정수기를 지원을 해서 이제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죠. 소득증대 사업이 이게 없으면은 이제 주민들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소득증대 사업을 캄보디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뭐 소, 닭, 염소, 콩, 여기는 젖소, 이제 우유, 남는 분들, 어머니들,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 개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개몬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소득 증대 사업은 처음에 인컴 제너레이션 그룹이라고 해서 소득 증대 그룹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10가구, 20가구 정도 이제 만들어서 우리는 소를 하고 싶다, 염소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한번 해보라고 저희가 이제 융자를 해줘요. 그러면은 융자를 해주면 그걸로 이제 본인들이 염소를 사가지고 이제 키우고 이제 나중에 재갖고 상환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염소를 캄보디아에서 해봤어요. 염소가 굉장히 질병에 강해요. 그래서 염소 키우는 걸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그래가지고 순놈 한 마리에 암놈 2마리 이렇게 3마리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한국에서는 순놈 한두 마리에 암놈 8마리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면은 이 염소가 1년에 2번 출산을 해요. 그리고 한 번에 2마리 혹은 3마리를 낳아요. 그러면 3마리를 우리가 빌려줬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암놈이 2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몇 년만 지나면 이 사람들 떼돈을 벌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아주 흐뭇하게 이제 시작을 했죠. 했는데 처음에 10가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2가구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질병에 강하고 이렇게 잘 1년에 2번씩 출산을 하는데 왜 그렇지?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슈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뱀에 물려 죽었다. 그래서 다시 한 마리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삶아 먹었다. 그래서 달라. 죽었는데 그거 어떡하겠느냐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먹었다. 한 마리 더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독초를 먹어서 죽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그리고 밤에 와서 누가 몰래 훔쳐놨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 외에는 다 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뿅아리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된 뿅아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열심히 키워가지고 2개월 만에 이제 파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처음에는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성공해서 이제 우리 주민들 떼돈을 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류독감 하면 시범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의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직원들하고 막 속상해하면서 나는 앞으로는 살아있는 생물들을 안 하고 싶어. 주민들이 막 부탁을 해도 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콩 재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농사 짓는데도 질병이 없겠어요.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강하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만들기가 소득증대사업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득증대사업 중에서 저희가 주민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잘 되는 지역에 코퍼레이티브라고 하는데 코퍼레이티브 협동조합 하나 만들었는데 이 지역은 예전부터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있었어요. 조금하게 주민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 코퍼레이티브 개념을 한번 시도를 해봐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해봤어요. 저희 직원 중에서 코퍼레이티브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을 하고 조합원들 트레이닝을 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 그리고 마을운영위원회가 열심히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운영위원회가 정말 좋은 사람이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수대명 금액에 대해서 그런 것들 매니징하는 것들 모니터링하는 것도 하고 조합원들 중에서 임원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마케팅 세일즈하고 그룹들을 이제 매니징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참 운이 좋았던 게 WFP가 있었어요. WFP에서 자기들이 우리 농산물을 자기들이 구매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도가 예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메모하는 풍자인데요. 225명을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했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 교육하면서 저희가 코퍼레이티브를 구성을 하고 나니까 농림부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농림부에서 와서 자기들도 이제 열심히 직원들 트레이닝, 아니 농민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WFP에서도 자기들이 수매를 하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 법들 그런 것들하고 참고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희도 사전 경작지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융자를 내서 정전화 비료를 구입해서 그 리스크 분산을 해야 된다고 저희 매니저가 막 해갖고 2회에 걸쳐서 경작을 했고요. 그리고 수확한 것들을 이렇게 WFP에서 지원금 청구해서 보관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적당한 시기가 되어서 WFP에서 가져가요. 그래서 돈을 이제 주는데 이런 콩이에요. 이런 콩 농사를 지었는데 2시 반에 가지고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콩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에 이제 가구 소득이 17%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7,000원에서 67,000원,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우리나라 돈이거든요. 57만원에서 67만원 정도 돼서 제가 매니저한테 17%밖에 증가하지 못했어야 되니까 지구상인 거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라고 처음에 있는 거 치고 굉장히 잘한 거라고 자기들은 박수치고 난리 났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만은 근데 중간에 조금 몇몇 농가들이 요 프로그램에 약간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캐시를 지는 데까지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창고에 일단 보관을 하죠. 그리고 WFP에서 구매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현금이 당장 부족한 사람들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풀이치지 못하고 브로커들한테 몇 농가가 팔아버렸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구 때문에 조금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옆에 농가들 보니까 몇 달 기다리니까 자기들보다 더 많은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학습이 되면서 2회 때부터 굉장히 그런 케이스들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1회를 보고 나서 1회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제가 차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2회부터는 좀 성과가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어드보컷이거든요. 원리 영어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춤을 너무 잘 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연극을 통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굉장히 재밌겠다 해서 한국의 성학대 예방 인형극이 있거든요. 그 인형극을 도입을 해서 아프리카에 딱 가지고 와서 케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백인스럽잖아요. 자기들은 흑인스러워야 된다면서 인형을 다시 새까맣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막 공연을 하는데 청소년들한테 클럽을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공연을 했어요.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인형극 우리는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시큰둥한데 이 아프리카에서 너무 재밌어하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드라마를 한번 연습해서 한번 아동 인권에 관해서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부모들 모임에서 공연을 하고 이러면서 그걸 영어 프로그램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차드인데 차드에서 국제 여성의 날이 3월 8일이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차드에서 국제 여성의 날은 완전 정부에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성부와 함께 여성의 날 행사를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특이하게 여성의 날 일주일 전에 정부에서 옷감을 시장에 딱 풀어요. 그러면은 한 1,500개 색깔의 옷감을 딱 풀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에서 그 옷감을 구입을 해서 참여자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럼 참여자들이 그 사이에 옷을 만들어 입고 이 행사에 참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양점에서는 미역 터지는 거죠. 일주일 안에 옷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옷이 평소에 뭐 3배 가격을 막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입고 참석을 하면서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여성들도 너무 신나하고
차드가 무슬림 국가에서 여성들이 좀 조용하게 발언을 잘 안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막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회 해보고 나서 재밌어가지고 2회 할 때는 제가 방법을 바꿔왔어요. 여성들만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참석을 하고 있어요. 여성의 날인데 남자들도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남자들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 해서 저희 남자 친구들 다 참석해. 그리고 마을의 리더들 다 참석을 해. 그래가지고 다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들 했어요. 하고 남자 친구들한테 재밌었냐 어땠냐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그러면 부인한테 잘해 가정에 잘해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 여성의 날 그렇게 재밌게 보냈고요. 그 ODA라고 그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따로 제가 빼서 만들어왔는데 ODA 프로그램은 보통 코이카에서 정부가 굉장히 큰 프로젝트로 나가서 3년에서 5년 정도로 1억 우리나라 돈으로 1억에서 몇십억 정도까지 예산으로 하는데 제가 ODA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어요. 도전을 해봤는데 큰 분야에 있을 때 태양광 사업을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ODA 프로젝트를 할 때 보통 적어도 세 단체가 같이 콜라보를 해야 되는데 기업하고 그리고 코이카하고 엔저 단체 이 세 단체가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GS 칼텍스하고 코이카랑 저희랑 지역 정부하고 같이 태양광 센터를 만들었어요. 태양광 센터를 건축을 해서 일조량이 굉장히 좋거든요. 캄보디아가. 그래서 솔라 패널을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설 랜턴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밤에 어두울 때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그리고 케냐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에서 케냐에 꽂혀가지고 자동차 정비 렌탈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랑 해서 코이카랑 같이 자동차 정비 직업훈련센터를 만들었고 요즘 프로그램 하나가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교실도 들어가 있고 여기 재봉틀 여성 미용 프로그램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훈련센터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로 케냐 해봤고요.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 5년 프로젝트고 그린라이트 10억 넘게 한 15억 그 정도의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ODA 프로젝트로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 프로젝트를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CDP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역개발위원회 사람들인데 어떤 마을에는 지역개발위원회가 구성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는 7명에서 13명 정도로 좀 선출을 해달라고 그래요. 마을에서 선출을 해달라고. 그리고 여성들 성평등을 고려를 해서 여성이 몇 %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선출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모니터링 평가도 하고 정기적으로 훈련 세미나도 하고요. 그 선진지 경영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낙농가 방문을 해서 이제 선진지 경영하면서 많이 이분들 배우시고요.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열어가지고 도별 마을들 발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삐끗하면 프로그램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관계가 네트워크를 굉장히 좋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사람이 한 그룹이 중요한 게 이 사람들 말봉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들이 많은데 아이들 상담이라든지 아이들 물품 지원할 때 이렇게 결혼하고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요. 스폰서십 프로그램 할 때 많이 도와주고 따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급 지원하는 건 없는데 무료 봉사가 원칙이지만 가끔씩 이제 빡시게 저희가 이제 했을 때는 생필품이나 연구 같은 것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도 되게 하면서 좋아요. 왜냐면 본인들의 스펙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다고.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직원으로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고 봉사 조직들이 이제 활발하게 차드 같은 경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봉사단도 그렇고 말조직위원회도 그렇고 적어도 읽고 쓸 줄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맹자들이 많아요. 차드 같은 경우에는 문맹자가 너무 많아서 이 뽑아달라 이러니까 우리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나온 사람 없냐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은 많은데 초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뽑기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쓸 줄 아는 사람 좀 뽑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에 뽑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난 지원 사업,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원하고 그리고 난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재난 지원 사업 같은 게 여기가 케냐인데 재난이라고 그래서 홍수, 지진, 쓰나미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무슨 재난이었냐면은 화재였어요. 슬럼가에서 집이 조그만 집들이 한번 화재가 나니까 수백 가구가 동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히 이제 수백 가구들이 동시에 이렇게 그 재난을 당하면서 저희가 긴급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품을 배분할 때 항상 동원해야 될 사람들이 경찰들이에요. 경찰들이 없으면 물품을 이렇게 배분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품을 지원할 때 항상 이렇게 동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심해서 저희가 트라우마 치료까지 우리 상담까지 아이들에게 실시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난민 같은 경우에는 UNHCR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홍수가 나면서 이게 흙벽돌로 지어졌거든요. 집이나 학교들이 흙벽돌로 지어졌는데 홍수가 나면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400~500가구가 집이 다 무너졌는데 이 난민들 캠프에 이 집들을 좀 지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자재들을 지원을 했고요. 본인들이 다 건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성 목재 같은 건축 자재들을 제공을 했고, 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단 난민 캠프가 있는데 케냐나 사드나 보면은 이 난민 캠프가 그냥 일시에 만들어진 캠프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거의 정착형 정도의 난민 캠프거든요. 그래서 한 수십 년 된 캠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을 이루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캠프에 여기도 중고등학교가 다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한 10몇 군데가 무너졌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냥 초등학교 한 군데, 중고등학교 한 군데 저희가 이제 재건축하면서 특별상을 지원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난민들 지원할 때 참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행사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쭉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행사 세레머니 한다고 모여 있으면은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너네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나라를 잃었잖아요. 남수단, 수단, 중아프리카 다 섞여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너네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케냐나 사드 내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취업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막막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쟁으로 인한 난민뿐만 아니라 또 환경 난민도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난민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난민들을 대하는 저 마음들이 좀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좀 난민들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대충 시간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Q&A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왔다가 1년 반 정도 쉬고 국내로서의 다시 캄보디아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년 반 동안에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소개 먼저 하고 저 경영정보학과 21학번 전수현이요. 질문 이해했고요. 제가 공무원을 10년 정도를 했거든요. 한 9년 6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요. 그걸로 일부는 퇴직금이나 일부는 어머니한테 미리 드렸고 왜냐면 매달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니까 이렇게 드렸고 나머지 돈으로 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면서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많이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평소에 이렇게 많이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전략하면서 그렇게 모아둔 돈으로 1년 반 정도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본과 인도학번인데요. 네. 직업교육
직원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을 그만 다 알고 시작을 하셨나요? 직원들 아니면 직업 훈련 어느 거? 그러니까 교육을 직접 시키시잖아요. 아, 우리 직원들을요? 예, 예. 그거에 그 관련된 지식이 다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 처음에는 없죠. 처음엔 모든 거를 다 지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현장에 있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고, 전임자를 통해서 인수인계하면서 배워가는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단체를 방문하면서 배우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죠. 처음부터 막 100%다 아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하면서 저는 사회복지 베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지역개발 쪽은 좀 알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거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고, 그리고 군대에서 공부가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내주면 그걸 공부하면서 해나가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렇게 배워나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식들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도서들 계속해서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유학도 혼자서 막 독학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유학 책들 좀 구해서 읽고, 그리고 이게 필드에 나가서 막 주민들하고 막 떠들고 놀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영을 해야 되더라고요. 케냐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100여 명이거든요. 차들은 뭐한 40-5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영도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인터넷으로 MBA 하는 짧은 과정, 6개월짜리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쌓여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막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는 아직 멀어서 하고 그렇게 갈 필요 없고요. 현장에서 진짜 이제 필드에서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국가를 다녀오셨는데 그때마다 언어를 그 나라 언어를 다 아시는 건가요? 저는 영어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한국어랑 영어밖에 없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이제 페르시아를 쓰잖아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기본적인 언어밖에 못하겠더라고요. 잘 있었냐, 어떠냐, 이런 정도밖에 못하고, 한 6개월 정도 바짝 공부를 했는데, 이 글자가 이렇게 페르시아어나 아랍어나 비슷한데 이렇게 약간 왠지 허물허물한 약간 지렁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머리가 좋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이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쓰는구나 해서 막 받아줬고 이렇게 하면서 외워서 이렇게 언어가 조금 늘었는데, 그래도 막 능숙하게 하지는 못했고요. 캄보디아를 갔다는데 또 캄보디아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언어는 라이팅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스피킹은 좀 쉬워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나마 5년을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언어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고요. 케냐를 갔는데 케냐는 거의 대부분의 영어를 너무 잘해요. 거의 네이티브 수준인데 이 영어가 제가 막 딸리는 정도인 거예요. 거기다가 스와힐리어를 써요. 잠보, 파나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잠보, 이 스와힐리어를 또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기본적인 언어 배우는 또 마사이어가 마사이어가 있어요. 또 거기 가서 또 막 올라고 하여튼 뭐 그런 말 쓰면서 또 열심히 배우고. 근데 대박인 거는 차드를 갔잖아요. 차드는 불어와 아랍어를 써요. 그러니까 또 불어와 아랍어를 또 열심히 막 공부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랍어하고 불어는 많이 좀 못 배우고, 그 처리해야 될 업무들 2년간에 정리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 많아서 깨알음을 부리면서, 그래서 또 불어하고 아랍어는 되게 중요한 언어거든요. 사실 국제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랍어하고 불어가 중요한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덜 배운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배웠다면 지금 한 7, 8가지 언어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저희 무기가 되었을 텐데 이게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일본학과 이해정입니다. 네. 그 해외 봉사는 아무래도 단기간일 수밖에 없는데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지만 성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물이나
시골 같은 거 했을 때 실패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런 사업 개발이라든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동기가 되거나 약간 그런 앞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거. 그게 네. 그 주민들의 국제개발에 있어서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니드 베이스거든요. 주민들의 니드 욕구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하자고 하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안 하고 싶더라도 안 하고 싶어도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상처이기 때문에 지부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이런 실패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토론을 하면서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증대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대박을 터뜨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없거든요. 없어지겠죠. 이거 잘하면은. 근데 실패하면서도 다시 하고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좀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고 국제개발이 어려운 게 나도 잘 살아야 되고 이 사람들도 잘 살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만 잘 살게 하고 내가 못 살면 안 되잖아요. 나도 행복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는데 그래도 실패를 해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성장하다가 다시 실패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다운되지는 않고 조금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옛날에 비해서 빈곤자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고 또 교육 퍼센트지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 변하진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 KC 국제관계학과 재학기林원진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국제개발 관련해서 일을 하시면서 언어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언어를 능숙하게 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셔서 영어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다른 언어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언어를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굉장히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겠죠. 면접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은 언어를 2개 이상 할 줄 안다 이러면 굉장히 면접관들이 좋아해요. 국제개발적으로는. 그리고 유엔에서는 유엔이라는 시스템은 기본이 2개거든요. 기본이 영어랑 불어든지 국어든지 기본이 2개 이상 해야지 유엔에 취직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부장님들이 거의 다 영어를 할 줄 알고요. 그리고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못한다 생각을 하면 현장에 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 국가를 떠날 때는 굉장히 좀 플루언트하게 해서 다들 떠나시고 하시는데 그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하나도 못하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케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다 영어를 할 줄 알고 다 잘하는데 그 네이티브 수준인데 이 자원봉사자가 왔는데 대부분이 그동안에 친구들이 다 영어를 조금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못하는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할까? 2명의 남자 친구가 왔는데 한 명은 연세대 영문과 출신이고 한 명은 영어를 하이밖에 모르는 이 친구고 my name is도 몰라서 my name 누구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2명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둘이 딱 섞이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일을 시키지? 다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데도 영어로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영어를 하나도 못한 친구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세대 영문과 친구는 영어는 잘하는데 성격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조금 하고 말고 이러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사교적인 친구였고 스와힐리어를 빡시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마사이 언어도 배웠어요. 그래서 마사이 시골 마을에 제가 무조건
1년에 한 3개월을 지내라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잘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마사이트 사람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과 친구를 보냈더니만 나 한 달 있다가 나는 못 있겠다 그러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러고 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응력도 너무 빠르고 사람들하고 굳이 많은 언어가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바디 랭귀지도 막 다 하고 막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가 1년 있다가 정말 많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한국 가서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하겠다 그 약속을 하고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영어를 뭐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도 가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언어가 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요. 현지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영 안 되는 사람들 바디 랭귀지를 하면서 막 항상 하다 보면은 늘게 되고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고 한국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해도 나는 영어 못해 이렇게 하고 했는데 현지에 부딪히면서 다들 이렇게 다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영어 울렁증 그런 두려움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KC 드라마학과 이사입니다. 소득 증대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의 베이스는 상한이 없죠. 이거 그 구조. 이런 건데요. 저희가 공짜로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소득증대 사업은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성공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묻고 그냥 막 무료로 막 염소 나눠주고 다 했어요. 해고 다 대답할 필요 없다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만은 책임감이 일단 없어지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냥 그때는 왜 공짜로 줬는데 왜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스타트로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리페이를 할 수 있게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성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크레딧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 크레딧은 완전히 실패한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이 대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조에서 주는 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지를 않아요. 뭐 방글라데시에서 뭐 성공을 하니 많이 하는데 사실 방글라데시 유누스의 그 부문의 프로젝트가 사실은 거의 실패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을 할 때 반드시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는 상환을 하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연초 단에처럼 성패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기본 그 지속 가능한 그 메커니즘이 고착화되는 게 기본 몇 년 정도? 몇 년이다 이렇게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수준들, 그리고 트레이닝할 때 따라오는 속도들, 인식들, 그래서 어드보쿠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있는데 토탈로 어드보쿠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게 그 인식 개선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육받았다고 우리가 해서 우리가 확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선진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리게 발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니까 인식 개선이 굉장히 느린 거죠. 그래서 몇 년이다 이렇게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KC 국제관계학 전공하고 있는 최윤주라고 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NGO 같은 경우에는 ODA 사업을 제외하고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데 근데 많은 프로젝트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두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봉사단원으로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센터장 일을 하셨는데 사실 봉사단원을 하고 그렇게 바로 큰 일을 맡게 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그 앞에 일하신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커리어를 인정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유엔기관과 같이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WFP나 UNHCR 같은 그런 기관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다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한정된 예산안에 그 군대요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빅 NGO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는 3대 뭐 재벌 NGO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 월드비전은 삼성이고 뭐 군대요소는 현대다 뭐 이런 얘기도 사람들 하고 하는데 큰 NGO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제 큰 도너들이 많아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경우도 개인별 후원자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 기업들이 뭐 사회적 공헌에 대한 인식들이 커지면서 이렇게 펀드레이징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스페셜 펀드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는 일반 펀드인데 스페셜 펀드 같은 경우는 지정 기금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정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만 해야 되고 예를 들면 학교를 건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학교만 지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로서 예산이 좀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처음에는 제가 봉사단원을 갔을 때는 굉장히 조그마한 NGO였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잘 못 주고 이랬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커졌죠. 국제개발이 확대되면서 많이 커진 것 같고 스포츠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잘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뭐죠?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정도, 한 9년 내년에 공무원 그 경력이 있었잖아요. 사회복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 경력이 인정받았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자원봉사 1년을 하면서 정말 빡세게 일을 했어요. 빡세게 일을 했는데, 빡세게 일을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그게 홈페이지들이 군내버스에서 만든 국가별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매일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에 100탄의 글을 올릴 거예요. 1탄부터 2탄까지 1년 동안에 내가 글을 올릴 것이다 해서 생활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공부해서 이제 그 글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인정받았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지부장님이 또 로비를 좀 하셨겠죠.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성센터를 지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사실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좀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운들이 좀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들을 얻었던 것 같고 특별 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어요. 없고 제 후회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공부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붙여서 이제 뭐 파견직 직원 모집은 많아요. 해외 파견직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은데 이제 그런 기회들은 조금 이제 별로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뭐죠? 유엔 기관과 같이 WFP하고 그거 UNHCR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 분인데 유엔 기관은 한국의 공무원 기관보다 더 느리다, 공부가 느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고 공부가 굉장히 느리게 진행돼요. 그래서 모바일 스쿨 같은 경우에도 유니세프가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자기들도 이 프로그램을 해서 전세에 보호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1년이 지나도 그냥 방문만 해요. 방문만 하고 촬영만 하고 1년 동안 방송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우리랑 콜라보레이션을 해? 이러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요. 그게 몇 년이 걸려서 프로그램 하나를 결정하는데 굉장한 프로세스와 기간이 걸려서 해서 정말 속닥 떨어서 느려 터진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야 진짜 유엔하고는 정말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UNHCR 같은 경우에는 난민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속도가 더 빨라요. 난민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조금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하고 속도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속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해요. 너네가 왜 이렇게 느리게 해? 그러면 지도자님이 빨라서 우리는 전남 속도로 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저도 현지에 가면 빨리빨리 하락하락하면 이런 애들 막 빨리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
빠르게 일을 하고 직원들이 평가를 한국 사람들 평가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일을 빨리 하고 아는 게 많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탁월하다. 단점, 장단을 적혀 있거든요. 단점, 성격이 급하다,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것 같고 빠르기 때문에 성과를 많이 내는 것 같고 잘 내는 것 같고 해외 속에서 한국 NGO들이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기관들은 굉장한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될 분들 굉장히 많고 지식들이 축적이 되어 있고요. UNHCR 같은 경우에는 저희 캠프에 들어갈 때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순서가 있어요. 정부에도 레터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고 유엔에서도 정부 레터를 받아서 들어가고 이중으로 우리가 레터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소형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6인승 정도의 소형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소형 비행기 하면 그 랜드 크루즈 사막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있거든요. 랜드 크루즈 타고 이동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편하게 들어갔어요. 그 속까지 안전하게 치안을 완전히 100% 담당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군인들, 총을 든 군인들이 항상 저희들 경비를 쓰면서 따라다녀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웠던 학생들 부분들이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갖고 마칠까요? 1, 2분 정도 남았는데 자원봉사를 갈 때 혹시 제일 필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원이 아니고 다음 해가기 때문에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열정과 건강. 우리가 뭐 굴굴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 되고 건강이 있으면 되고 호기심, 열정 이거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는 막 일일이 막 지시들어서 할 필요는 없고 그 나라 가까우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한 정보들은 색깔한 거나 한두 번 정도 있고요. 그 나라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이렇게 큰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배우는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한 번도 보는 사람 없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20대의 저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20대여서 너무 좋았지만 그렇지만 뭔가 불안했고 뭔가 두려웠고 꿈이 있어야 되나? 비전이 있어야 되나? 다른 사람은 비전을 찾아서 막 잘 떠나는데 나는 비전도 없는데 꿈도 없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적당히 뭐 해서 시집 가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있었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3, 4년차 되니까 제가 잘하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 잘하구나, 이런 부분에 못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니까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꿈도 없다라고 해서 너무 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막 내가 원하는 이 직장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다양한 경험들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연애도 열심히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20대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 잘 못 봤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평소에 이제 갈증이 있었는지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좋은 기회에 선생님 한 번 또 모셔서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지금 한 명이 이거를 안 쓴 것 같아요. 나가면서 쓰세요. 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학생은 찍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수업이 있다 하는 학생은 나가셔서 샌드위치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 다 봅시다.